저는 거기서 예결위원장님이 양쪽의 주의를 줬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아까 제가 원인과 결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예산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 나왔는데 그런 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밤을 새서 준비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묻지 않고 자꾸 그것만 질의를 한다. 그리고 그거를 감사원장이 이런 좀 돌려서 물어보면서 법무부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니까 예. 제가 그 장관이라면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추 장관께서 자꾸 끼어들고 발을 자르고 이렇게 적절했냐. 사실 장관으로서 적절하지는 않죠. 하지만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십시오. 저기 뭐 궤변, 몰상식 이런 단어들을 좀 장관에게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장관이 그럼 아무 말도 못하고 또 당해야 되느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 자체를 이렇게 정치적 논쟁에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예결위원장께서는 양쪽 다 주의를 주셨어야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성호 위원장께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네, 지난 12일 국회 예결위에서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야당 의원과 추미애 장관이 또 공방을 벌이다 보니까 추미애 장관에게 정도껏 해달라라는 좀 제지성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강성 친문 지지자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정성호 위원장이 한마디 했더니 종일 피곤하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오늘 추미애 장관이 SNS에 편지, 어찌 보면 편지 같은 장문의 글을 남겼습니다. 이 내용 제목 자체가 친애하는 정성호 동지에게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내용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산을 다뤄야 되는 그 예결위원장 입장에서 예. 예산보다는 뭐 정책 공방만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좀 답답했겠어요. 답답했겠고 그래도 야당 의원들한테 뭐 말을 많이 했을 텐데도 말도 잘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 장관한테 추 장관께 그 약간 짜증 섞인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원인과 결과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서 계속 따져 묻는 건 사실 야당 의원 아닙니까? 원인 제공이 야당 의원인데 우리 추 장관이 워낙 또 이 정면 승부를 마다하지 않는 분이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장관 불러다 놓고 일보다는 정쟁적 질의를 하는 게 또 어제 오늘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추 장관이 정성호 예결위원장한테 약간 섭함과 함께 우리가 이런 부분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 않느냐. 이 정도로 섭함을 표시한 정도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크게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그런데 상당히 저는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왜 부적절하냐면 지금 그 예결위원장과 그다음에 장관 사실 그 추미애 장관이 표현한 대로 동지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예를 들어서 하나의 어떤 정파적인 어떤 생각을 같이 하고 하나의 정당을 같이 했고 뭐 마지막에 우리는 민주당의 뭐 그런 어떤 동지다 뭐 이렇게 또 끊는데 만약 그런 어떤 이 호칭을 부르고 그런 내용이었다면 그냥 전화로 하셔도 되고 이메일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SNS를 통해서 했다는 건 국민들한테 보라는 것이거든요. 국민들한테 공개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왜 부적절하냐면 법무부라는 건 Ministry of Justice예요. 정의를 다루는 곳입니다. 정의라는 건 정의의 여신도 천칭이 두 개예요. 균형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달리 당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당원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당원으로서 당적으로서 동지를 운운하면서 할 수 있는 공유하는 의식은 국민들한테 보일 필요가 없죠. 법무부 장관인데요. 법무부 장관은 어느 편을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장관이거든요. 그런데 동지라고 부르면서 그 내용을 이야기한 것도 저는 적절하지 못했고 또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정말 잘못했을까요?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했던 어떤 순간들을 복기해 보면 두 차례에 걸쳐서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야당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는 와중에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성호 위원장이 질문 끝난 다음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다 하셔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나는 이건 잘못된 거다 하고 계속 질문을 하시니까 이거 좀
자제해 달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장관에게 질문을 퍼부면서 답변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 SNS에 쓰셨는데 사실은 질문 기회를 주지 않은 거다. 당시 상황을 동영상으로 보시면 압니다. 추미애 장관이 의원들에게 야당 의원들에게 질문 기회를 주지 않고 계속 반박을 했다. 그래서 예결위원장이 아니 잠깐 정도껏 하시라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추경호 의원이 지금 감사원장에게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질의가 끝난 다음에 넘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법무부 장관이 이 손을 들어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해야 되겠다. 추 의원의 그 질의 중에 법무부와 관련된 얘기가 있다. 법무부를 지칭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예결위원장이 주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아까 그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결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한시적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수개월 동안 예산 심의를 하지만 우리나라는 딱 1개월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결위를 빨리 끝내서 소위로 넘어가고 이 예산 심의를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운영의 묘를 위해서 사실 한마디 한 건데 그것을 사실 또 굳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전화로 하셔도 되는데 또 국회가 변할 게 있으면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해도 되는데 굳이 이런 어떤 형식을 빌려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끝까지 해야만 하는 그 성격에 대해서는 알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언을 드리지 않습니까? 뭐 이낙연 대표 민망하다라고 했고 또 정세균 지금 총리는 언어를 좀 순화하셨으면 좋겠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진짜 전 고언이에요.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한 달간만 말씀을 좀 자제해 보셔라.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도 떨어질 것이고 또 이 추미애 장관이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뭐 거기에 공감을 하고 말씀을 안 하신다고 해서 공감을 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조금 과유불급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 있어서 예결위원장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한 조치였다. 그러니까 거기부터 사실 이야기가 좀 이어지는 것 같아서요. 그 적절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거기서 예결위원장님이 양쪽의 주의를 줬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아까 제가 원인과 결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예산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 나왔는데 그런 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밤을 새서 준비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묻지 않고 자꾸 그것만 질의를 한다. 그리고 그거를 감사원장이 일어나서 좀 돌려서 물어보면서 법무부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니까 제가 그 장관이라면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물론 추 장관께서 자꾸 끼어들고 발을 자르고 이렇게 적절했냐. 사실 장관으로서 적절하지는 않죠. 하지만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십시오. 저기 뭐 궤변, 몰상식 이런 단어들을 좀 장관에게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장관이 그럼 아무 말도 못하고 또 당해야 되느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 자체를 이렇게 정치적 논쟁에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예결위원장께서는 양쪽 다 주의를 주셨어야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성호 위원장께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조치 차원에서부터 적절성에 있어서의 좀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내용 면에서도 그렇고 그 추미애 장관이 올린 그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할 수도 있는 것을 공개적인 이런 SNS에 올렸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십니까? 물론 추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동지적 관계, 친한 사적인 얘기라면은 전화나 이런 걸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추 장관은 분명히 문제를 제기를 한 거거든요. 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자꾸 정쟁에 관한 것만 하고 하느냐. 저는 이 부분을 추 장관이 문제를 제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지 마라. 그리고 이랬을 때 상임위원장은 분명히 양쪽을 다 제지해야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동지라는 표현을 쓴 것이 적절하냐 안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바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 점만 제가 토를 한 번만 하겠습니다. 바로 제가 왜 부적절했냐고 얘기했냐면 공적인 그런 그 답변 또 공적인 문제 제기였다면 표현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 동지에게 하고 뭐 민주당 동지 이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 공적으로 국회가 질문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변해야 된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다면은 그거는
그대로 어쨌든 논란과 공방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데 예. 동지에게 보내는 편지를 빌려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건 그런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와 전 당대표로서 또는 뭐 오선 의원으로서 이런 게 혼재돼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내용에 대한 어떤 뭐 적절성조차도 사실은 이 형식 때문에 가려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추 장관과 지금 계속 좀 충돌, 갈등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 최근에 굉장히 좀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던 게 보면 날짜가 11일이었습니다. 저 지금 보고 계신 이 여론조사는 한길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던 거였는데 13일에 갤럽에서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 지금 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3위로 밀려났습니다. 보면 퍼센트도 11%, 앞서서 보면 그 24.7%와 비교를 하면 퍼센트도 굉장히 좀 차이가 나고 순위도 이제 이틀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좀 다르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사회조사 방법에서 여론조사는 그 방식과 문항 구성에 따라서 굉장히 큰 편차가 있습니다. ARS냐, 전화면접이냐, 보기를 몇 개를 주느냐, 보기를 어떻게 로테이션을 두느냐. 근데 다만 그래서 그 사회조사, 그 여론조사에서는 수치가 아니라 추세를 봐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추세를 봤을 때 분명히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이 그 조사 결과표를 보니까 그 국민의힘 지지층 절반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절반 이상 지지를 받고 있는 그 3강이 되는 것도 맞죠. 다만 제가 좀 이런 말을 좀 짚고 싶어요. 네. 여론조사 순위나 뭐 이런 것을 말하기 전에 과연 민주국가에서 권력기관의 장이 정치적 여론조사의 대상이 되는 게 적절한가? 그 민주주의에서 그 권력기관의 장은 반드시 문민 통제를 받아야 되고 정치적 판단이나 정치적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군이 정치적 판단을 하면 쿠데타를 하는 거고 검경이나 감사원이 정치적 판단을 하면은 선택적 수사가 돼요. 저는 이 윤석열 총장이 분명히 여기서는 지난 8월 달에 한번 하셨는데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하지 마라. 그 내년 퇴임하신 다음에 갑자기 그때 분위기 좋아서 1등 하시는 거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만은 이미 끝나고 이 권력기관의 장으로서 정치적인 여론조사에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우리 논의 지형에서 좀 먼저 따져보고 넘어갈 것이 아닌가. 이거를 그냥 두고 보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결과도 굉장히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다 보니까 그러면 자연히 이렇게 공개된 여론조사들에 대한 신뢰성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가요? 여론조사에다 신뢰 구간이라는 걸 두죠. 신뢰 구간이 지금 우리 리얼미터나 갤럽의 조사의 신뢰 구간을 특히 리얼미터 신뢰 구간을 보면 1위가 지지율 1위가 국민의힘일 수도 있습니다. 힘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 여론조사에서 수치를 믿지 마라라는 이야기는 여론조사 추세는 맞지만 결코 그 수치 뭐 1위냐 2위냐 이거는 신뢰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아주 큰 차이가 난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매 한 번 한 번의 결과 조사보다는 그렇습니다. 그 좀 일정 부분의 장기간 기간을 두고 그 흐름을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죠. 바이든과 지금 트럼프의 문제도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하신 말씀 있으실 것 네네. 같습니다. 아니 교수님 말씀은 저는 일단 사정기관의 장이 이렇게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좀 이렇게 그 딜레마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민주당 통제 말씀을 하셨는데 선출되지 아니한 그런 공직자 뭐 이런 어떤 사정기관의 장이 사실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미국 얘기를 많이 들어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주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주 검찰총장도 모두 다 투표로 의해서 물론 주마다 조금 다릅니다.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처럼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냐라면서 지금 이렇게 이 시험을 봐서 이렇게 검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국은 이 여론조사에 올라요. 카멀라 해리스 같은 경우도 미국 최초의 주 법무부 장관,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그리고 검찰총장도 오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사실은 또 여론조사에 올라요. 그래서 주지사 뭐 여론조사 오르고 또 뭐 사기 부통령 또 오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느냐? 미국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 물론 저도 대의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입장에서 민주당 진영의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무조건 잘못됐느냐? 뭐 미국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선출된 어떤 공직자,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전부 다 그럼 이 투표를 의해서 똑같이 그럼 선거에 의해서 돼야 되느냐? 저는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번 예. 말씀드릴게요. 이건 미국과 한국과 이 검찰총장을 비교할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 장관들은 정치인을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미국의 검찰총장 각 주건 어디건 전부 투표로 뽑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정치적인 자기의 견해와 방향을 내밀고 검찰총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정치인이에요, 이미. 근데 우리나라의 검찰총장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도 육군 참모총장을 여론조사에 올리지는 않아요. 그건 임명직이니까요. 저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와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계속 여론조사 지지율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그 흐름, 일각에서는 검찰총장 옷을 벗으면 이런 지지율이 나오겠느냐, 여기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어떤 지지율, 사실 우리가 익히 봐왔던 지지율이에요. 고건 총리,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고건 총리가 1년 한 6개월 전에 1위였어요. 그런데 고건 총리 어쨌든 이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씀 딱 하신 순간부터 지지율이 완전히 거품이 되는 어떤 순간을 우리가 목도를 했고요. 반기문 뭐 유엔 총장 뭐 다 예를 드시지만 몇 년 전에 1위였다가 스스로 이제 그만두시면서 이 지지율이 이제 물거품이 됐고, 그러니까 과연 지금 검찰총장으로서가 많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어떤 비전을 보여준 적도 없고 또 정치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보수냐 진보냐 몰라요. 우리는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만 현 정권이 너무나 무리하게 무엇인가를 지금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모습, 여기에 대한 어떤 응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론조사를 질문을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내일이 선거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예를 들어서 후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라고만 묻는다면 아마도 윤석열 총장한테 투표하겠다는 이 퍼센티지는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선호도는 진짜 선호도, 즉 지금 응원의 마음, 뭐 지지의 마음이지 실제로 당신이 전략적으로 어떤 투표를 하겠느냐? 비전을 판단을 해서 뭐 이런 어떤 질문이라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예.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던데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예. 그 정치학에서는 폴리티컬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정치적 아웃사이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워낙 주류 정치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다 보니까 외부에서 뭔가 좀 그 성공을 거뒀다는 사람이나 또 유명해지는 사람, 셀럽에 대해서 갑자기 지지율이 확 오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고건 총리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반기문 이러거든요. 근데 결국 결론을 보면은 정치도자가 되는 것은 결국 자기의 비전을 얼마 잘 제시를 하고 동의를 얻느냐. 두 번째는 그 정당, 특정 대형 정당 지지자들에게 어떻게 자기가 그 당의 사람이라고 동질감을 가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그런 게 나온 적도 없고 또 아직 뭐 공직자 신분이고 예. 저도 생각보다는 이 지지율이 내년 퇴임 후에 유지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